저희 방송이 지난 12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그 알실이 즐거운 극우 탐험 시간을 가졌더랬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 들어온 걸 매일 쳐다봐야 되고 분석을 하고 어떤 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열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쓰레기장을 뒤지는 즐거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극우 탐험가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분을 우리 시민사회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 운영자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X에서 구구 초단단 카운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 집에서 노는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 트위터에서 이제 계정 개설하고 뭔가 했는데 사람들에게 또 많은 관심도 보여주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게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굴러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레거시 언론에도 뭐 접촉 많이 오죠. 인터뷰하고. 네, 뭐 인터뷰 요청은 종종 오기도 하고 네. 또 트위터 보고 기사를 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보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콘텐츠 있으면은 이제 저 관련 그 구호초단 관련해서 기사 썼던 분들에게 뭐 메일 보내기도 하고 뭐 제보성 메일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어서 이 활동으로 본인이 이득 볼 것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신다는 거. 네네. 이걸 매우 즐기신다는 거거든요. 아, 저쪽이 골탕 먹는 걸. 근데 저는 이제 즐겁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요? 뭔가 재밌어서 하긴다기보다는 네. 이거 진짜 이대로 안 된다라는 정말 그 생각으로 좀 하고 있는 느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얻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것도 필요하고. 게다가 인간의 이상한 면을 계속 쳐다보는 거라서. 그 되게, 스트레스도. 예, 인간에 엄청 실종된단 말이에요. 그쵸. 꽤 되셨잖아요. 여기 시작하신 지 이제. 좀 네네. 얼마나?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벌써. 1년 되게 긴 거죠? 네, 작년 초에 했으니까 개엄 직후 부터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니까요. 아니 트윗을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하루 종일 쓰시는 것 같진 않지만 네네. 이제 본인이 탐구해서 올려놓는 그 게시물들의 수준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많이 추천하녀야.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 예. 우리 스튜디오 카메라를 다 꺾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분을 꼭 모시자 해서 모셨고요. 20대 극우화 경향에 대해서. 네. 예. 정치적인 학습 공간이 인스타그램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네. 어른들 일단 인스타그램 안 쓰는 어른들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정보 습득용으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훨씬 더 많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카운터스님의 저 계정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예.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인스타에서 이제 사실 이 탄핵 시기 때부터 이 구구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뭐 이런저런 단체들도 생기고 뭐 이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뭔가 자연 발생인 것처럼 갑자기 많이 늘어나긴 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체들이 되게 인스타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초반부터. 네. 그래서 탄핵 반대하는 뭐 대학생 단체들이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사실 인스타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때깔이 고우면 그건 무섭죠. 그쵸. 되게 그러니까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공을 많이 들이고 이명박근혜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파의 미감이란 그렇죠. 100m 바깥에서 봐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쁘다. 그렇죠. 지금 많이 공을 들인 거죠. 그 세력이. 저는 되게 극우 진영이든 뭐 보수 진영이든 되게 인터넷 공간에 힘을 많이 쏟았다는 게 사실 이 인스타에서 좀 많은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그런 탄핵 당시에 있었던 이 극우 세력들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으면서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극우 담론을 되게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게 주목했던 건 하나의 그 인터뷰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우 집회에 나가는 1020 청년들에게 이제 좀 어떤 기자분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왜 너네 왜 이렇게 나오냐? 사실 묻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기성 언론들이 접근하면 잘 안 받아줬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 한 대목이 이 대목이었던 거죠. 어떤 말을 하냐면 자유대학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정치에 관해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전 이 부분은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네. 하나의 뭐 단편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음. 생각보다 이 1020 세대들은 인스타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거 얘기가 한참 인스타에서 많이 돌았을 텐데 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 지도 꽤 되었고 공부 많이 해야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맥락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대 중에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고 폐지하면 안 된다가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사표를 보고 있는데 18세에서 29세에 응답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된다를 63%를 얘기하고 폐지해야 한다를 7%를 말해서 네. 가장 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매우 생경한 것이 18세에서 29세가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높죠. 그러면 가장 올바른 자연스러운 방식은 모름이 90%가 돼야 돼요. 네. 뭘 믿고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다른 예. 세대보다 가장 높다는 점이 사실 되게 이상한 점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렇죠. 왜 70대보다 이렇게 우경화돼 있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들이 왜 어디서 무엇을 보고 배웠으니까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국가보안법에 그렇겠죠. 어떻게 생각했을 때 그건 폐지해야 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게 된 어떤 정보 습득 경로가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거기가 이제 인스타그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어떤 인터뷰를 보시다가 자유대학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자유대학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를 나왔을 때 네. 그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뭐 간첩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가 뭐 중국과 북한이 넘어간다 이런 네. 황당무계한 소리를 거기서 올렸는데 거기 막 좋아요가 막 1만 개씩 달리고 뭐 1만 개씩 눌리고 댓글도 뭐 수백 개씩 달리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우는구나. 사실 인스타라는 공간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굳이 그럼요. 그런 정치 콘텐츠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리스를 넘기다가 그냥 뭐 게시물을 보다가 그죠. 그런 게시물을 보고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인스타 제 계정에 들어가서 눈팅만 하는데 돋보기를 누르면 네네. 제가 좋아요 한 것들에 기반해서 자꾸 올라갈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럼 네. 다 기계식 키보드랑 옛날 컴퓨터랑 옛날 게임이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정치 네. 게시물이 나와요. 하나씩 나오죠. 예. 근데 이게 나한테까지 오려면 적어도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좋아요를 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거군요. 그렇죠. 뭐 알고리즘이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알고리즘을 작동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극단적인 극우 게시물이 도달하고 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카운터스 운영자를 모시자라고 네. 제가 스태프들한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로블록스에 네. 로블록스는 이제 한 10년 전에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떠들던 바로 그 단어 메타버스 플랫폼이 사람들의 네. 일상에 스며든 최초의 성공 사례 같은 거잖아요. 아이들에게는 OS이자 플랫폼이자 스팀이며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주로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거기에 윤어게인 시위가 있더라. 네. 라는 얘기를 보고 이거는 카운터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적당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로블록스에서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한 거예요? 이게 이 극우 세력 내지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 진영들이 되게 젊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쯤 되면 유한데. 그렇긴 한데 하지만 뭐 청소년들도 뭐 나름의 어떤 뭐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자유대학이 아니고 뭐죠? 애국대학?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로블록스 안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사실 누굴까 사실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도대체 궁금하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좀 모호하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운영자가 사실 그러니까 애국대학이라는 단체가 이제 로블록스 시위를 처음으로 주도했을 때
좀 관심을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 구구 진영에서 관심을 받았지 사실. 아 그렇죠. 네,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도 네. 몰랐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청소년 사이드에서 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기성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심각하게 보도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게 누굴까 이런 의문을 좀 많이 제기했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이들의 이제 뭐지 이 그 SNS의 어떤 그 뭐 접속 국가가 이제 뭐 아 네네 접속 국가가 이제 캄보디아로 나오면서 이제 사실 그렇죠. 더 큰 그걸 받았거든요. 이 이게 애국의 국은 어느 나라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로블록스 단체가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애국대학이라는 단체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캄보디아의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예.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고등학생인가 보다 했는데 캄보디아가 갑자기 뜨는 겁니다. 접속 국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설명도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 이 지금 시점에서 하고 많은 나라 중. 네 캄보디아에서 유학을 가기도 사실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또 캄보디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젠 갈 수도 없어요 거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험한 국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맞기도 하고 약간 의문이 많이 들긴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어떤 이 뭐 김건희 윤석열과 연결된 또 커넥션들도 조금 있고 뭐 통일도. ODA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이들이 자발적일까 이런 좀 의심까지 들게 된 단계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뭐 소셜을 오래 평상시에 관찰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기본 원칙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우파는 보수 없이 잘 안 움직인다. 아, 굳이 캄보디아까지 가서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대학을 로블록스에 설립하시려면 그런 궁금증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늘 저 요새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증거를 찾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죠. 애국대학의 배우가 누구인지 정말로 평범한 고등학생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 어떻게든 개입을 할 수 있는 고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어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캄보디아에서 누군가 막 사무실을 차려놓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사실 심각한 여론 조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는데 네. 로블록스에서 이제 보통의 유저들이 뭘 하고 노는지를 모르는데 네. 애국대학이 윤어게인 집회를 로블록스 안에서 무언가 그걸 맵으로 만들었든 게임으로 만들었든 그럼 그걸 아이들이 발견해서 뭘 하고 노는 거죠 대체? 실제로? 아세요 혹시? 그 당시 그 뭐랄까 시위를 보면 정말로 밖에서 시위하듯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이렇게 피켓하고 네, 메타버스 형태로 뭐 이제 윤석열 얼굴이 들어간 사진과 음. 그다음에 극우 세력이 어떤 트레이드마크인 이제 성조기를 들고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시위하는 요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 연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설에 이제 뭐 자유대학에 있는 뭐 박준영 씨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해준다든지 그걸 누가 보는지는 제가 과문하여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들이 또 카톡방을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링크를 뿌리는 거죠. 여기 들어와라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로블록스 하는 청소년들보다는 좀 제3자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일단은 이제. 같은 편들 네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단 비용이 싸서 그런 걸 수도 뭐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종의 단체 활동이니까 그쵸. 네. 모이는 건 모이는 대로 의미가 있기는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카토 스님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애국대학이라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그만둔다고 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그만뒀었죠. 네. 역시 이 소셜에서 가장 믿으면 안 되는 말이 은퇴 뭐 이런 거. 그래서 저 사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고 저 프로필 부분은 당분간 트윗 쉽니다. 이게 자기소개잖아요. 금방 네.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지켜보셨죠? 근데 저도 왜 갑자기 다시 그러니까 왜 돌연 사라졌다가 또 돌연 나타났는지는 저도 참 의문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하긴 뭐 저 바깥에서 글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죠. 네. 예.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걸 관둔다고 하길래 어떤 자금줄이 끊어졌나 보다 하는 의심은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네. 흔적을 찾아내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애국대학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건 다시 로블록스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 다시 또 맵을 만들고 요새 뭐 쿠팡 관련해서 뭐 쿠팡 얘기도 해요? 네, 우리가 쿠팡이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거... 쿠팡 홍보시면 울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만약 실제로 하게 되면 사회적인 논란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정말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왜 이런 걸 할까? 정말 자발적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좀 이 뭐랄까 하나의 좀 뭐랄까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지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극우가 미디어에 스며드는 과정을 저희 방송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복되는 현상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건 이제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그 우파 유튜버들 모아서 뭐 축제 비슷한 거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부터 꾸준히 봐왔는데 기본적으로 우파의 메시지를 내는 미디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발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나쁜 얘기를 해주면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든 아니면은 뭐 그보다 좀 더 군소 극우 정당에 도움이 되든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행사에도 초대받고 뭐 무슨 위촉장도 받고 뭐 그런 뭐 가장 세게는 뭐 민주평통 이런데 자문위원 뭐 이런 거라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 그냥 자발적으로 그 이력서를 쓰는 형태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봐달라라고 네. 그 정도는 봤는데 그 이상으로 돈이 먼저 오가는 경우는 잘 못 봐서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10년 전, 5년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국민의힘에 스카웃돼 있고 정치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는데 네. 이 친구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한국 구구가 사실 되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실 그 탄핵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구구 집단은 되게 늙고 이제 그렇죠. 병들 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네. 막 송중기 들고 나와 있는 이미지로만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제일 친구들이 단 줄 알았는데. 그쵸. 그런데 탄핵 이후에 갑자기 어디서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네. 그걸 이제 열심히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신념화 되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긴 하지만 이들의 배후가 누가 있을 것이다 막 돈줄만 끊으면 될 것이다가 과연 답일까 약간 이런 국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저 사람들 다 누군가 돈 대줘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돈줄만 끊으면 돼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구구들을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지금 다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되게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마음으로 거기 안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그런 집단들이 그런 세력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단계다. 사실 그냥 인스타그램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자영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스타에 이 짧은 게시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히트 수를 기록을 하면 그것도 세컨잡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노는이 이런 거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죠. 이런 글들이에요. 이게 또 카운터스님이 긁어 오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계엄은 정당했고 간첩은 실존했다. 그러니까 저 내용 자체들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반박할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선동이거든요. 뭐 다 틀린 말이라서. 네. 예. 옛날부터 다 무시했던 건데 네. 내가 무시한 지 10년 뒤에 보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우르르 나왔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거거든. 사실 공산당 뭐 반공 이런 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관념이잖아요. 뭐 이승만 때부터 있었던 게 반공이니까.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사실 뭐 소멸되어야 되는 단계였었는데 21세기 초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한 20년 지나면 그래도 빨갱이 소리는 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때가 어느 때인데 네. 빨간색 타령하고 있느냐라고 모아던 게 2006년? 예.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근데 이제 사실 여기 북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교체되는 그렇죠. 걸 좀 어떻게 성공했다고 봐야죠. 지금 온 공간,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은 한정이긴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런 이제 반공 청년들이 갑자기 우후죽순을 생겨났고 그게 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저는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필터 버블이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를 일부러 이제 구구 계정들을 감시라기보다는 뭐 좀 지켜보려고 계정 하나 따로 파서 이제 꼭 그런 계정들만 이제 구독을 하거든요. 네. 구구 계정들만 구독을 하면 그 인스타를 여는 순간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막 모든 피드를 낼 때마다 뭐가 이래서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시물만 계속 뜨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정말 실제로 그걸 믿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유가 하락 이후로 카운터스님하고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게 뭐랄까 통사에 대한 이야기. 유가 하락 이후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나빠진 다음에 네네. 이건 이제 마두로의 정책 실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툭하면 베네수엘라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내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아 쓰기 시작한 극우 계정들도 꽤 많이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아젠다로 쓰는 건 좋은데 많이 쓰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4,500이 된 날에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치인들은 뭐 정치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조명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셔서 눈이 좀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치죠. 네. 근데 우리가 아는 한, 저희 세대가 아는 한 20대 초반은 가장 똑똑할 때예요, 사람이. 그렇죠. 공부 제일 많이 할 때고. 근데 이런 게시물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이게 사실 뭐 또래 집단 문화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뭐 필터 버블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내가 거기다 뭐 댓글이라도 달아주면 뭐 애국자라고 뭐 칭송해주고 약간 이러한 것들에 좀 취하면서 약간 이런 어떤 경향? 약간 사실 자기가 믿고 싶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오늘 이제 처음 뵀으니까 이 시간에 이런 그 몇 가지 가설들을 좀 지워나가는 것만 끄집어내는 것만 해도 성공일 것 네. 같아요. 자, 또래 집단은 멍청하다. 맞아요. 네. 근데 20대 10대 때를 겪은 모든 세대는 또래 집단으로서 그때 멍청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보수적인 적은 없죠. 없었죠. 저희 세대도 그렇고 뭐 예. 앞선 세대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던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못하는 세대가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선자처럼 우리 세대들은 이 못된 것들이 표 찍으러 나가면 다 진보적이었어요. 그쵸. 뭐 네. 젊은 때가 바보들이었는데. 진보가 된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젊어서 진보가 되고 뭐 늙어서 보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20세기였어요. 예. 그게 살짝 바뀌었네요. 다행히도 4050 그나마 조금 더 뭐 보수화됐다. 우리나라 4050이 보수화됐다.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이 근데 있겠지만. 우리 같은 40대들은 늙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애들이 이해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애들이라 그런다는 건 너무 인류 역사를 안 보고 내는 가설이잖아요. 인류에서 보통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진보적이었는데 지금 세대만 왜 이러지? 이게 어떤 누군가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세력이 있는 것도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은 보수 진영 내지는 극우 진영들이 인스타그램에 매일같이 그런 글을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열심히 카운터스보다 살지? 훨씬 열심히. 네. 진짜 열심히 게시글을 올리고 뭐 하나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뭐 논평 같은 걸 만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바이럴이 잘 됩니다. 왜 이렇게 바이럴이 잘 되지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감각이 있는 거겠죠. 나름의 10년대부터 계속 얘기 많이 나오던 거였어요. 페이스북에서도 네. 뭐 저 메타 꺼니까 인스타그램도 유튜브에서도 못된 얘기가 바이럴이 빨리 된다. 라는 이야기.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기는 약간 구구들이 약간 선점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20 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지에 가까운 애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주입하는데 나름의 성공을 한 거죠. 지금의 결과로 보자면. 그래서 이 중국 때문에 그 앞서서는 사실 뭐 사회적 약자들 뭐 이민자들 뭐 여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런 담론들이 많이 유포됐다면 지금은 중국 때문이라는 단어만 바뀌어서 그 담론이 유포돼서 좀 어느 정도 흡수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맞다.
그 패턴 변화도 읽히긴 읽혔어요. 네. 여성 혐오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컨텐츠 갈등 내용으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 되게 네, 놀랐던 그래서 지점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 내란 전후에 우리 이제 패널 중에 한 분이 우리 홍성학 칼럼니스트가 파악해줬던 거였는데 트위터에 이제 여성 보수화를 목표로 만들어 놓은 계정들이 꽤 있다. 네네. 그리고 그들이 대선 패배 직후, 아까 그 계엄 직후 그리고 탄핵 직후에 순차적으로 우르르 사라졌다. 라는 관찰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젠다는 몇 개밖에 못 쓰는데 그 중에 에너지를 성별 혐오에서 중국 혐오를 좀 더 집중하기로 네. 했나 보다. 이게 공감하는 게 저도 가끔 이렇게 그들의 대화를 제가 구구들이 있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 한 50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네.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좀 자주 보는데 네. 재밌는 특징 중 하나가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 구구 선동하려면 여성도 선동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이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건들지 말자라는 사격 중지 아군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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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중지 아군이다. 네, 그치. 네. 사격 중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이상 성별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갈등의 소재가 성별에서 이제 중국으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어떤 세력이 있다면 이런 게 좀 많이 잡히긴 하더라고요. 저는 네. 놀랐던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더 이상 이제 왜 온라인 성별 혐오가 우리 사회의 온라인의 주 전장이 된 지가 한 10년 됐는데 네. 그 끝을 극우가 맺어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별 혐오를 먼저 퍼뜨렸던 게 극우이기도 그쵸, 하니까.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들은 주된 상품 돌리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중국 혐오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새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죠? 네, 보시기에도. 뭐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뭐 반중 정서가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걸 굉장히 파고들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죠. 네. 아까 어떤 말씀드리다가 그게 생각나냐면 쿠팡 얘기하시길래. 네네. 그 애국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극우에서 쿠팡 편을 드는 걸 보고 우리 이제 뭐 5년 전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윤서인 깃발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거기 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쿠팡의 홍보실이 제정신이면 저기에 돈을 썼을 리는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쪽에서 먼저 쿠팡에 이력서를 내미는 중인 거다라고 봐야 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막 탈팡 운동이 커지는 거에 대한 뭐 반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이 좋다는기보다는 그러니까 좌파, 그러니까 그런 선동하는 집단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게 다 싫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4050 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뭐랄까 좌파 진영에 대한 이 마타도어를 계속 많이 씌우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민주노총 내지는 뭐 진보 진영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부정적이게 보도록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가 쿠팡인 거죠.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사회도 그나마 탈팡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 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내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계속 이미지를 씌워주려는 세력이 이제 쿠팡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탈팡을 되게 조롱하고 그거 하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좀 작업을 하는 중이지 않나. 그 혐중은 혐중대로 이상한데 네. 친쿠팡은 친쿠팡대로 이상해서. 네. 근데 그거 한 사람이 그거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일을 골라서 하느냐.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하는 사람이 친중을 하고 그러니까 반중 혐중을 하고 네. 그리고 친일도 하고 친일도 하고 쿠팡 우리가 쿠팡이다도 하고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민주노총 악마도 하고 뭐 소수자 혐오도 하고 그냥 그게 하나의 집단이다. 하나의 어떤 정신적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에 그런 얘기 몇 번 듣긴 들었어요. 장애인 시민 활동가들이 집회를 할 때 무정차를 지하철역을 무정차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운행에 방해가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분들 탓을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이 있다는 내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 소스들은 보통 어른들이니까 이유를 물어보니 이 어른들이 이 Z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극우죠 뭐.
근데 저는 근데 이건 좀 번외긴 한데 우리가 구구 담론을 얘기할 때 1020이 구구가 됐다 이런 표현은 사실 왜냐면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 또 경향이 있거든요. 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대들이 보기에는 뭐 1020이면 다 구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탓을 하고 싶은 게 젊은 어른들의 영원한 특징인데 그거랑 같이 편승하는 게 좀 크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여성들은 또 다릅니다. 이게 20대 그렇죠. 남과 20대 여성은 또 다른 지표로 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대남 구구화라고 좀 하는 지칭을 건, 하고 네. 싶고 그래서 이대남이 왜 구구가 됐지? 저는 사실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하죠. 되게 삐뚤어진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켜보다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얘네들이 영원히 잘못할 거라고 딱지를 씌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쵸. 다만 친쿠팡과 협중을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정확히 같은 이들이 이들이 무슨 일관성으로 아젠다를 고르는 거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적 호기심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어떤 일관된 것은 없다. 얘들이 하나의 단일한 뭐 어떤가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반감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반감들이 꽤 크거든요. 알 수 없는 반감. 그러니까 뭐랄까, 이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로 뭔가 그냥 싫은 이런 단계? 너 싫어 그냥 이런 단계에 좀 접어들어서 그 안에서 지금 뭉쳐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카운터스님이 이런 거 잘 찾아내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그래픽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특정한 계정들이 움직이는 행위를 보고 그 계정이 최근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시는 거 인스턴트하게 빨리빨리 잘 찾아내시는데 어떤 스레드 계정이 쿠팡 탈퇴했다는 글만 찾아다니면서 욕설이랑 폭력적인 댓글을 수십 개씩 달고 다니는 걸 찾아내셨다. 네. 이게 스레드를 뭐 이용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런 이 폭력적이게 막 하루 종일 그런 댓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팡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만 들러붙어가지고 막 욕설과 혐오의 스레드 좀 감정을 되바라지기 대회더라고요. 네, 보니까. 거기 좀 심각하죠. 좀 그래서 좀 SNS가 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이게 결론이 안 드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욕하고 막 쌍욕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잖아요. 맞아요. 대화를 해도 안 되고 그렇다 내가 욕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냥 차단만 하면 되는데 차단해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 건 어떻게 계정을 생성해서라도 계속 반복되니까 좀 SNS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되게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 뭐 지금 띄워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루 종일 욕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댓글을 본 사람은 되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운터스님하고 방송에서 뭘 대화하면 될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무엇일까요? 뭔가 이제 새로운 사회고발 취재를 방송사들은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시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논설 고문이 맞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이제 꼭 대안을 꼭 큰 그림 분석에 능하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여러 가지 이유로 온 나라에 그러니까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고민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우경화되지? 극우화되지? 왜 7은 남성이고 3에서 2만 여성이지?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네. 무슨 전에 전쟁이 있어서 뭐 얼마 전까지 독재를 겪어서 기독교랑 뭐 이슬람교가 너무 득세 강해서 뭐 세속화가 덜 돼서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다 틀려요. 맞아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국가였던데도 종교 있는데도 종교 없는데도 공산국가였던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되게 독특한 거잖아요. 계엄을 하고 막아내고 대통령까지 바뀐 나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구구들이 많이 나왔다. 은근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수한 케이스죠. 이런 나라가 없을 테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한국 케이스가 아닌 어떤 유니버설한 문제를 찾고 싶은 게 제 욕망이에요. 방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을 듣고 떠올라서 일단은 소셜을 쳐다보게 된다. 네, 이게 소셜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인터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터뷰 내용이
그거거든요. 왜 어디서 얘들이 이런 걸 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어떤 생각을 하려면 누군가 뭔가를 주입해줘야 생각이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입하는 공간이 인스타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SNS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왜냐면 카운터스님은 맞서 싸우는 걸 즐기시니까요. 네. 아 그래서 심약한 분들은 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사실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른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일베들이 막 온라인 공간에서 막 활개칠 때도 그냥 우리가 사실 방치해뒀거든요.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너무 보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렇죠.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걸 방치했고, 근데 그걸 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넘어가게 되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SNS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그 청소년 소셜 금지법 도입하고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담배처럼 축소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윌 스미스 선생의 명언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멍청이였을 땐 난 집에서만 멍청이였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온 세계에서 멍청이는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가 우리의 척수 어딘가에 숨어있던 혐오를 너무 구체화시킨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정직하며 덕을 쌓은 젊은 시절을 보냈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폭력적이었고 훨씬 차별적이었고 훨씬 혐오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극우 정권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혐중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뭐 집회나 이야기를 보면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그들은 이 나라가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만약에 중국에 뺏기려고 해요.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시위하는 게 되게 애국적이고 뭐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되게 저는 집중해야 되는 게 그들의 애국심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혐중시에 나가는 나가는 청년들은 되게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이들의 애국심을 가지고 이용해서 야 너네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예전에 뭐 용산에서 뭐 중국 대사관에 뭐 땅을 샀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바이럴이 돌았죠. 아, 중국이 드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까지 점령하려고 하네. 근데 되게 그것만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 뭔가 뭐지? 그런데 사실 중국 대사관이 그냥 사는 거였다. 뭐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사관이 사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온 세계에 땅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좀 정확한 정보를 주면 조금 더 좀 얕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사실 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혐중을 하는 이런 어떤 구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반박해 주려는 집단이나 그런 어떤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필터 버블 안에 갇혀 있는 구구들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자기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이 안에 있는 SNS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고 거래를 트는 시간이고 네. 카운터스님의 이 활동을 저는 꾸준히 받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예. 하시는 활동의 이제 유닛 구분은 업무 구분은 파밍이었습니다. 네. 가서 이제 고철을 주 오시는 거죠.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는. 예, 파밍을 할 때 이제 큰 게 걸려 올라오기도 하고, 예, 별거 아닌 게 잡히기도 하고, 파밍을 하시다가 큰 게 여러 가지 모이면은 가끔씩 저희 방송에서 진열을 좀 해주시죠. 아, 사실 그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예. 그들의 어떤 비성과 비논리를 전시하고 이렇게 이게 약간 이런 비판에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급적 자주 보기 싫은 널리 바이럴된 극우 게시물 전시회. 물론
안전을 위해서 카운터스 운영자님 같은 올바른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뭐, 그런 네. 걸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보아하니 오시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은 없으신 듯하니 아, 네.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종종 봬요. 아, 알겠습니다. 네, 카운터스 운영자님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